안녕하세요. 새벽눈 산책 김슬아입니다. 따뜻한 설 연휴 보내셨나요? 연휴 기간 동안 가족끼리 백화점이나 마트를 찾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고충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 준비했는데요. 이른바 감정 노동자라고 불리며 고객 응대 및 서비스가 주된 업무인 이들의 업무와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고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천의 한 백화점에서 VIP 고객인 모녀가 주차 요원들의 무릎을 꿇렸는가 하면 지난 1월 6일에는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중년 여성이 직원의 뺨을 때리는 일까지 감정 노동자들을 대하는 고객들의 횡포, 감정 노동 피해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무릎이 없잖아.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사실 많고. 서비스 산업 성장의 그늘인 감정 노동자들의 고충,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산업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업 종사자들. 고객은 왕이라는 서비스 업종의 특수성은 종사자들을 감정 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데요. 감정 노동이라는 용어는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엘리 러셀 혹실드가 출간한 통제된 마음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된 말로 말투나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이 직무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수반하는 노동을 일컫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외에도 백화점 마트 점원, 항공기 철도 승무원, 은행 직원, 민원 담당 공무원, 택배 배달원 등이 감정 노동 직군에 해당하는 직종들로 분류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감정 노동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정확한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정 노동은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입니다. 실제 예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고객이 직접 자기한테 찾아와서 감정 노동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전화, 익명성이 있거나 얼굴이 보이지 않죠. 전화로 하는 경우. 세 번째는 내가 고객의 집으로 방문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약 70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많은 관리자들이 있고 또 회사 직원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감정을 아니면 인권을 보호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 숫자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정 노동자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들은 고객들의 폭언, 폭행 등에도 웃으며 응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감정노동 네트워크가 감정노동자 의식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감정노동자 700명 정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으로부터 불쾌함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83% 정도.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고객들로부터 주로 무리한 요구라든가 폭언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폭력까지 이런 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같은 조사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수준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노동자는 약 40%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약 30%는 지난 1년간 자살 충동을 겪었다고 답했는데 이는 일반 국민 16.4%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렇게 상당수의 감정 노동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고통받는 이들이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푸는 등 상처 입은 감정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감정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화점 판매직으로 근무하다가 한 마트의 계산원으로 입사한 후 현재는 고객센터에서 3년째 근무 중인 김진숙 씨. 계산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일단은 일상적으로 받는 자주 벌어지는 스트레스는 이제 계산대에서 물건을 올리고 계산을 할 때 뭐 물건을 집어 던지는 식으로 던지거나 뭐 카드나 돈을 계산을 향해서 던지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정도의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뭐 주차장에 불려 올라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근데 고객이 집에 가서도 화가 안 풀려서 전화로 집에 와서 사과하라 그러면 또 집까지 찾아가야 되고, 뭐 심지어 어떤 고객은 자기한테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를 하는 그런 이제 고객들도 있었거든요. 진짜 마트에는 40, 50대 여성 노동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자기 딸뻘 되는 고객들한테 불려가서 이제 무릎을 꿇거나 사과해야 되는 거를 옆에서 동료들이 지켜볼 때가 사실은 내가 당했을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업들은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매뉴얼이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상황. 이 때문에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백화점의 이제 판매 직종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서비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려간 게 있는데요. 그걸 보면 과도한 친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손님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고객들이 무리한 요구라든가 또는 폭언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사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인권적 침해적 소지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과도한 친절을 요구하는 서비스 지침, 고객 응대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적정한 수준으로 좀 맞춰서 이제 다시 재작성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거고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마련 노력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과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에 라면 상무, 빵 회장, 백화점 모녀 갑질 사건과 같은 크고 작은 감정 노동자 학대 사건이 많았습니다. 서비스 산업이 발전함과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 손님은 왕이다 라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 속에 감정 노동자들은 고객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무리한 요구에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가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정 노동 문제가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서 저는 감정 노동자 보호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사업주가 취해야 할 보건 조치에 고객 등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라는 항을 새로 신설해서 감정노동 문제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보건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안에는 업무상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업주에게 심리상담 등 보건 조치를 취하게 하는 내용, 스트레스 예방 지침을 근로자에게 배부해 건강장애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업장에 근로자의 스트레스 유발 행위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게시하고 건강장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감정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항들, 사업주의 어떤 의무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자기 직원들, 근로자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이 부분에 대한 예방 조치라든가 또는 어떤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는 문제라든가 또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이런 사항들이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업들이 그걸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감정 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예방 지침이라고 하는 코사 가이드라고 하는 지침까지도 만들어 놨는데 기업들이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어떤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업주의 의무상
사업주가 해야 되는 조치사항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가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주들이 일정하게는 좀 처벌까지 받도록 해야 이게 아마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의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주는 감정노동자들이 폭언과 폭행, 무리한 요구 등의 급박한 폭력 상황에서 즉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노동자들에게 피할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거나 신설해서 사업주의 책임과 감정노동자 보호 기준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그로 인한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데 아직 문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점포에서도 그게 매뉴얼화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점장님 만나면 보상을 받는 거고요. 아닌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아직까지는. 이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제반의 내용들이 담겨야 실제로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좀 강제력이 높아질 것 같고. 유럽의 경우 산업재해 범위를 사고 중심에서 질병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는 직장에서 받는 직무 스트레스를 차별 행위로 간주해 처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지원과 함께 감정노동을 대하는 우리 기업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한 시점인데요. 외국에서 예를 들면 콜센터에서 아니면 또 제품을 소개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얼굴이 되는 거고 자기 회사의 쉽게 얘기하면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불편하지 않게 합니다. 고객들은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어때서 화가 나냐면 저 사람이 너무 바빠서 나를 응대해 주지 않아서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됩니다. 기업에서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이 사람은 하찮은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관련된 소중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서비스 산업. 그 내실 또한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이들의 행복이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을 준비할 때 감정노동 또는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지금처럼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사회적 여론도 크지 않아서 국회 법 개정 논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감정노동자들이 지금도 말없이 쉼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데 가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 배일 수 있도록 올해는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저도 법률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받으며 풀고자 하는 현대인의 심리. 그것은 친절한 사회의 그늘진 뒷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눈물을 삼키며 미소를 짓고 있는 그들이 바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발의돼 있는 감정노동자 지원 법안이 감정노동자에게는 행복한 일터를, 사측에는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취업 과정에서 부직자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가족의 신상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채용이 확정될 때까지도 지급하게 될 임금을 알리지 않거나 불합격 시 그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구직자들은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채용 대상자의 업무 적격성과 무관한 내용을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또 채용 대상자의 채용 광고에 업무, 임금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서류 심사와 면접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 불합격 사유도 함께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카드 3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1억 400만 건. 불과 몇 달 후 발생한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연이어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컸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재 신용정보, 보건의료정보 등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양한 상황. 일관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흩어져 있는 규정들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각 개별법에 분산돼 있던 개인 위치 정보, 신용 정보, 금융 정보 등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 체계로 통합해 법률 간 저촉과 중복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자가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작성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하지만 일부 민간업체가 고객 유치를 위해 부실 차량에도 적합 판정을 내리는 일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업체가 검사 결과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도 늘어 최근 3년간 정기검사가 가능한 전체 민간업체의 13%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지정정비 사업자 취소가 된다 해도 정작 자동차 소유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잠재적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민간 또는 종합검사 정비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정기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취소 사실을 알리도록 했는데요. 또 해당 사업자로부터 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건설업계의 하도급 관련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원부급 업체가 하도급 기업의 설계 변경 등을 구두로 지시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수급인이 구두 지시 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한 건설공사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하도급 업체에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7명이 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불쾌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취업난이 심각한 시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와 구직자에 대한 작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화장실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하루에 뭐 1시간만이라도 누가 좀 이렇게 케어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안일도 막 많아지고 애도 돌봐야 되고. 산후조리 같은 경우는 2주 했을 때 한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출산의 기쁨 못지않게 산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가 바로 산후조리 기간입니다. 이 산모의 경우 특히 이 몸조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2달 이내인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제도로 출산 전 40일, 출산 후 1달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일 경우 이용 가능하며 12일간 52만 8천 원에서 최대 59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서초구에 살고 있는 김신혜 씨 댁입니다. 지난달 예쁜 딸을 낳은 신혜 씨는 산후조리원 대신 집에서 몸조리 중인데요. 여기에 예쁜 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리 신생아 있어서 먼저 손 씻어야 될 것 같아요. 각 태어난 아기여서 무척 조심스러웠는데요.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26일 정도 됐어요. 26일? 네. 완전 애기네요. 보고만 있어도 절로 마음이 흐뭇해지는 신혜 씨. 이제 4살이 되는 첫째 대한이와 둘째까지 태어나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잘해. 사랑해. 하지만 출산 후 닥친 산후조리 문제, 2주에 300만 원이 넘는 전문 산후조리원을 가자니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에 제일 좀 고민됐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맨 처음에는 큰애기 마음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산후조리 할 때는 큰애기 안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신청해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조리하고 있어요. 출퇴근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도우미 선생님이요? 언제 오세요? 11년 베테랑 경력의 정숙자 건강관리사, 수백 명의 산모가 그녀의 손을 거쳐갔는데요. 지난주 엄마 잘 잤어? 네. 애기들 어땠어? 애기는 어제 잠은 잘 잤는데 코는 계속 막혀가지고. 역시 아기를 능숙하게 안고 어르는 모습이 전문가다운데요. 다년간 경험으로 쌓은 육아 노하우는 산모들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귀한 정보입니다. 건강관리사는 아기 돌보기 외에도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산모를 위해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도우미 역할도 하는데요. 도우미로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엄마 일단은 몸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하고, 차가운 거를 먹고 싶어요. 시원하게 안 된다고. 이제 좀 그렇게 하죠. 혹시 따로 교육 같은 것도 받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2주 받아요. 저희는 거의 한 2달에 한 번꼴로 간호사분들이 오셔서 또 그런 교육도 다시 또 해주고, 애기 모유 먹일 때 어떻게 먹이라는 거 그런 것도 또 말씀해주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가야 엄마들한테 이렇게 또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전문 교육을 받는 분들인데요. 무엇보다 산모가 몸을 회복하도록 적극 도와줍니다. 아기가 낮잠을 자고 난 오후 3시, 아기의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이자 목욕하기 가장 적당한 시간인데요. 아가, 목욕하자. 유라야, 카메라랑 목욕해야지.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목욕시키기인데요. 아기의 리듬에 맞춰 하다 보니 울음소리 한 번 나는 일이 없네요. 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해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선생님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없어요. 밥도 이렇게 차려주고, 빨래도 이렇게 다 해주고, 널어놓고, 집안일 다 해주니까요. 지금 편안하게 조리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조리 2주 동안 23만 원이에요. 큰애기까지 포함하면서. 근데 큰애기 없으면 17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어요. 조리원 이렇게 비교하면 이렇게 엄청 저렴하는 거죠, 우리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이용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한 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저희가 12일간의 서비스 비용으로 대략 최대 6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산모님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도 있는데 본인이 구매하시는 그 서비스 전체 가격에서 정부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부터는 65% 이하의 가정까지 좀 더 확대해서 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직장 가입자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보면 지난해는 약 7만 3천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야 저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약 9만 8천 원 이하에만 해당되면 저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득 구간별로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일 경우 59만 4천 원을, 65% 이하일 경우 52만 8천 원을 지원받고 산모는 책정 상한선인 80만 원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면 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쌍둥이 출산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셋째 이상 출산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산모나 다문화 가정 산모들이 그런 예에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부담이 큰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하면 되는데요. 대상 자격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 검증받은 산후도우미 전문기관과 연계해줍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이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모든 서비스가 완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되면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거든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한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겠다는 게 가장 큰 성과로 다 집을 수 있겠고요. 보험료만 기준으로 볼 때 대략 2만 5천 원 정도가 상향됐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2만 3천 명 정도가 더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작년 한 해 약 6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지원 기준 확대로 약 8만 8천여 명 정도가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더욱 확대돼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앞서 보신 대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제도는 쌍둥이와 같이 다태아일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이용 기간도 늘어나서 쌍둥이일 경우에는 3주, 셋쌍둥이나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는 4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면 처리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넉넉하게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at we